자, 봅시다. 뭐 그런 거 하고 해야 되나? 유튜브 하이. 뜻봐. 라이브로 유튜브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면 그런 걸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친구들은 꼭 좀 구독을 눌러주셔야 쌤들이 좀 더 원활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업이 좀 몰라요. 뭐 네 마음에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교에서 숙제로 많이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계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집에서 좀 혼자 공부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선생님들께서 주신 거겠죠. 근데 만약에 다 풀어보고 충격을 좀 받고 등급 컷을 찾아봤으면 알겠지만은 이런 등급 컷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네가 이제 집에서 혼자 시간 제한 없이 풀어봤으면 또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이게 80분이라는 시간 내에 시험을 실제로 수행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앞에 문법이랑 독서를 풀다가 뒤에 있는 문학을 풀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제 방금 고1 끝나고 이제 고2 되자마자 3월 해본 시험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학교에서 숙제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내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도움이 되게끔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법은 좀 1학년 때 배우는 개념들도 있었지만 아직 배우지 못한 개념들까지 나온 경우가 있어서 더 어려웠을 거예요. 헌법자문은 오늘 시험항에서 좀 아마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 질문 있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 자, 우선 봅시다. 지문 보기 전에 1학년 때 잠깐 봤던 개념을 보자고. 모음의 종류에 단모음이 있었고 이중모음이 있었어. 두 개가 세트야. 세트인 개념인데 지금 누차 얘기했잖아. 단자는 뭐라? 짧을 단이 아니라 속단 하나다 하나. 그럼 뭐가 하나냐? 얘는 그냥 발음 시작할 때 이 모양이랑 발음 끝날 때 이 모양. 그러니까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모음이다라고 누차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단모음 표도 외우는 방법까지 저렇게 얘기했었고, 뭐 국어 좋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키위 제외 금붕어 좋아 이런 거 하든지 무조건 외워줘라. 외우는 게 문제될 때 훨씬 편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있었고, 이중모음은 요거랑 반대로 발음하는 도중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화하는 거다. 그래서 아마 발음을 해보면 알겠지만 야 같은 경우는 이로 시작해서 이 모양이 이로 시작해서 이야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이중모음은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예요.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이 나오는 거죠. 반모음은 발음 자체는 모음이랑 비슷해. 근데 발음되는 조건은 지 혼자서 발음이 안 돼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되니까 그거는 또 자음이랑 비슷해. 그래서 모음의 성격, 자음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중모음 만들 때 주로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편의상 반자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반모음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거의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인데 국어에 쓰는 반모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 발음 기호로 하면 요거랑 요게 있죠. 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쳐주는 이, 얘는 살짝 쳐주는 오우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국어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어엔 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네가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 지문이 조금 더 쉬웠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헷갈리는 포인트가 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일식 갖고 있으면 되게 쉽습니다. 이 지문이. 봐봐라. 반모음 첨가랑 반모음 화가 나와.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줄게요. 좀 쉬우고. 봐. 지금 지문에 피어가 나와 있는데 바로 해봅시다. 요게 발음이 세 가지입니다. 요렇게 그대로 발음될 때가 있고 요렇게 발음될 때가 있고
이렇게 발음될 때가 있어. 그럼 하나씩 집어볼게요. 요거부터. 피어가 표가 됐어. 즉 그 말은 이와 어가 결합하면서 여가 됐다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여는 이중모음이라고 쳐봐. 봐봐. 이중모음이야. 이중모음은 모든 이중모음 아까 얘기했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의 형태다.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게 이거 된 거잖아. 그럼 이 말은 요게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단모음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어야 뭐가 돼? 이중모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반모음화가 됐다는 거죠. 단모음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모음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반모음화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음 축약이 일어날 때 나오는 개념이 반모음화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모음 첨가인데 이게 된 건가? P는 그대로야. P는 그대로인데 어가 여로 됐잖아. 이 말은 어가 여로 되려면 다시 한번 여는 다시 이중모음이죠. 여는 이중모음이고 이런 형태잖아. 근데 어는 원래 단모음이잖아. 근데 여기 이중모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 여기에는 없었던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반모음이 들어갔다는 거니까 얘는 반모음 첨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쉽게 추측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미 충분히 얘기했죠. 반모음 이 역할을 해주는 애가 여기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요거 설명을 아마 1학년 때 음운의 변동이 내신에 들어갔을 때는 했을 거고, 노차 얘기했던 거라 아마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읽고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문단 내용이 이제 반모음 첨가고 2문단 내용이 반모음화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중세국어에도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지문 후반부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대국어는 거의 반모음이 다 앞에 와요. 단모음보다 앞에 와. 반모음이 먼저 앞에서 살짝 쳐주고 뒤에 메인으로 오는 단모음이 등장하는 그런 패턴인데, 지금 네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요거였죠. 15세기에 위 표기가 있는데 얘는 단모음 우와 반모음 이가 결합한 이중모음이고, 반모음이 지금 우 뒤에 오는 형태가 되지. 우 뒤에 오는 형태가 되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 또 15세기에 국어에서는 체언 바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을 때 배로 표기된 사례도 반모음화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은 형태의 이중모음이야. 물론 반모음 첨가냐 반모음화냐에 등장한 예시니까 서로 다른 개념을 설명하는 데 등장한 예시긴 한데, 이중모음의 형태 자체를 보면 똑같아. 뒤에 있는 이가 반모음이 된 거야. 네 입장에서 문제 풀 때 약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쌤, 이게 뭐가 이중모음이 됐는지 설명 안 해줬잖아요. 특히 두 번째 거는 지금 바에 있는 애가 바에 있는 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되면서 단모음이 된 건지, 조사에 있는 모음이 반모음이 된 건지 설명 안 해주지 않았냐, 좀 이중으로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쌤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국어의 반모음은 두 가지. 그 다음에 오우 계열. 자, 오우 계열이 있으니까 얘는 헷갈릴까봐 뒤에 있는 애가 반모음이라고 설명해줬어. 근데 얘는 너무 명확하다고. 아가 반모음이 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뒤에 오는 이가 반모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본 전제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있었으면 11번은 지금 헷갈릴 문제가 아니죠. 11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를 틀렸으면은 아마 이게 5번이 잘 납득이 안 가겠죠. 어떻게 우연찮게 밑줄이 딱 겹치는데. 하나요? 15세기에 국어의 체언 바에 주격조사 이가 배로 표기된 사례에는 체언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됐을 것이다. 그러면 체언의 단모음은 아죠. 아가 반모음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얘는. 그러니까 정답이 아마 5번이 조금 그걸 기억했으면 쉽게 나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전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좀 보여주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그러면 이제 11번과 같이 연결해서 얘는 그러면 네라고 읽은 게 아니라 나이라고 읽었겠지. 나이라고 읽었겠지. 그러고 요거 두 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앞에 형태는 나는 그대로고 이가 붙었어. 그러면 얘는 지금 단모음 두 개가 그래서 이중모음이 된 거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반모음의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럼 얘는 반모음 화가 되지. 자, 니는 그대로야. 디와 어가 결합했어. 디와 어가 줄어들어서 여가 됐어. 이중모음이 됐어. 역시나 마찬가지. 이와 어가 붙어서 이중모음이 됐어. 그 말은 단모음 두 개가 붙으면서 단모음 둘 중에 하나가 반모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얘도 반모음 화가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봐봐라. 디는 그대로예요. 지금 어간에 있는 애들 그대로예요. 어미에 오는 어나 어가 요거로 바뀌었어. 근데 요걸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어떤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려면 어떤 반모음이 필요하다고. 그럼 얘네 둘은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반모음 첨가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답이 좀 쉽게 나오죠. 기억이 이제 반모음 첨가고 니은이 반모음 화니까 그거에 맞게 답이 되는 걸 찾아주면은 쉽게 정답이 2번으로 뽑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필기를 좀 해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가 나와요. 13번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개념을 다시 한번 써줄게. 좀 깨끗하게 지우고 우선은 봐라.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품사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엔 파생접사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접사를 나누는 기준에 접사의 위치가 물론 있긴 해. 그러니까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접사의 역할이 두 가지야. 단어의 의미를 바꿔줄 수가 있고 단어의 품사를 바꿔줄 수가 있어. 자, 둘 중에서 하나만 해. 둘 중에서 하나만 한다고 해서 역할이 두 가지인데 역할이 하나밖에 못하는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의미만 바꿔주는 애를 우리가 한정적 접사라고 하고 단어의 뜻도 바꾸고 단어의 품사도 바꿔줄 때가 있어. 둘 다 하는 걸 우리가 역할이 둘 다 하니까 역할이 지배적이다라고 해서 지배적 접사라고 보통 불러요. 여기 있는 걸로 해볼까? 여기 있는 걸로 봐봐라. 바로 여기 있는 역할 그냥 여기 있는 셈의 예를 들게. 자, 사냥명사야. 사냥명사인데 거기에 꾼이 붙어. 그래서 사냥꾼이. 그럼 명사가 접사가 붙어서 명사가 됐죠. 그럼 얘는 명사라는 품사는 안 바뀐 거잖아. 그럼 품사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한정적 접미사가 되지. 근데 여기는 자, 높다는 형용사야. 근데 여기에 이 붙여서 높이다가 됐어. 그럼 높이다는 뭐? 동사야. 그럼 형용사가 동사가 됐잖아. 그럼 여기 붙어있는 이는 지배적 접미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문제 포인트 자체가 품사 변화가 있냐 없냐를 네가 구별할 줄 알아야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 품사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품사 개념을 모르면 얘는 틀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은데 우선은 기억 딱 보면 형용사 높다에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결합해서 형용사가 됐다. 이가 피동사동 접미사라면 네가 알았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동사잖아 그냥. 그 다음에 형용사 깊다에 어근 깊에 접미사 이가 결합해서 명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 명사가 될 수는 있어. 근데 위에 예문 보면 그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이건 부사지. 그러니까 눌렀었다라는 꾸며주는 부사인데 이걸 명사라고 쓰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벌써 A, B가 틀린 거니까 정답은 C, D로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건 그렇게 뭐 품사 공부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근데 개념을 만약에 이게 문제가 좀 제대로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좀 파고들어서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개념이니까 한정적 접사랑 지배적 접사 개념은 반드시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 배운 적이 없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14번 문제가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문제인데 이게 관형절이 뭐냐면 문장 형태가 이런 게 있어. 아마 혜미쌤이랑도 수업을 했겠지만 밖에 걸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안에 걸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한 글자로 줄이면 절이 돼요. 그래서 안긴 문장의 종류에 5가지 있었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관형절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들어있는데 그 작은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형을 꾸며줘 버리는 거지. 근데 그 관형절 안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동격 관형절이라는 게 있어. 벌써 동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퀄이 성립한다는 거야. 기본 개념을 설명해주면 관형절의 내용이 피수식원을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문장 성분의 생략이 없어. 그러니까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예문을 설명해줄게. 그녀는 봐봐 이 문장은 두 개가 있어요.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가 여행을 갔다. 두 문장이 결합하면 그가 여행을 간 요게 관형절이야. 근데 그럼 딱 봐도 보이잖아. 뭐야? 그가 여행을 갔다라는 문장이 생략되는 거 없이 그대로 요 큰 문장 안으로 들어간 게 되죠. 그러니까 요 1번 선택지가 그대로 본격 관련된 예시입니다. 그리고 네가 보면 알겠지만 요 관형절의 내용이 요 사실을 그대로 해설해주고 요 둘 사이에 이퀄 관계가 성립해버리는 거지. 요런 걸 우리가 동격 관형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요 1번만 나왔으면 굉장히 쉬웠을 건데 요게 있어요. 관계관형절이라는 게 있어. 관계관형절이 뭐냐면 그냥 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줄게. 겹치는 말을 중심으로 두 문장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얘는 또 중요한 게 생략이 일어나. 자, 봐봐. 뭘로 얘기해주면 좀 편할까? 요게 제일 편하겠네, 편의상. 자. 나는 동생이 먹을 딸기를 씻었다. 자, 이 문장은 두 가지 문장이 결합한 거죠. 동생이 딸기를 먹는다. 그 다음에 나는 딸기를 씻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네가 딱 봐봐. 딸기를이라는 문장 성분이 지금 같아요. 두 문장 사이에서 겹치죠. 자, 그럼 이 문장 성분, 요 겹치는 말을 중심으로 두 문장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문장이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그럼 들어갈 때 얘는 빼고 동생이 먹을이라는 식으로 바꿔서 들어가 주게 되는 거지. 그런 게 관계관형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포인트가 지금 저 성분 생략을 찾을 줄 있냐, 아냐, 모르냐 를 물어보는 거지. alright?
그럼 2번부터 딱 봐봐. 내가 사는 마을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자, 그럼 두 가지야. 마을은 아름답다. 마을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그 다음에 나는 마을에 산다. 그 두 문장이 결합한 거죠. 그러면 마을이라는 그 겹치는 말을 하나 뺀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3번은 자, 그는 소설책을 꺼냈다. 그 다음에 소설책이 책장에 있다. 요 두 문장이고, 결국에 겹치는 말 소설책을 중심으로 두 문장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그다음 5번은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깨끗하다. 자, 그럼 물이 깨끗하다? 골짜기에 물이 흐른다. 뭐 그런 식으로 물이라는 성분을 이제 많이 겹치니까 그거를 하나 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문장이니까 아무래도 생략된 게 있기 때문에 딱 보면 바로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조금 풀 때 무슨 개념을 말하는지 몰랐으면 그냥 푸는 거가 그냥 아예 불가능했을 거고, 그 다음에 관형절을 조금 분해해보는 연습을 안 했으면 역시나 조금 풀기가 까다로웠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만약에 앞으로 관형절 문제가 나오면 두 문장을 좀 끊어봐요. 두 문장을 분리해서 좀 분해해보는 연습을 해줘야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너한테 뭐까지 물어볼 수 있냐면 생략된 성분은 그럼 뭐냐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주어냐, 목적어냐, 부사어냐 이런 것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주는 게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몰라 선택 과목을 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법을 한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가끔씩 건드려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 있겠느냐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는 가끔 물어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두시고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관형사용어미 은는을더는 제발 외워놨죠. 이제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자, 요 지금 사전 정보 활용 문제는 보통은 이제 서술어 자릿수 개념을 많이 물어보죠. 자, 이것도 나온 김에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를 제외하고 그 문장이 성립하려면 몇 개의 문장 성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더 있어야 되는지 묻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서술어를 제외해야 되니까 문장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세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는 문장 형태가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 말고 두 개 더 필요한 거잖아. 그렇게 되거나 보어가 오고 뒤에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오거나 뒤에 이제 필수적 부사어가 오고 역시나 서술어가 오거나 그런 식으로 케이스가 이제 나눠질 때가 있고, 세 자리 서술어는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가요. 자, 그러니까 봐봐. 서술어 제외하고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 서술어를 제외하고 전부 다 두 개씩 필요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가 되고, 서술어를 제외하고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세 개가 더 필요하니까 세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기초고요. 이게 사전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어떤 식으로 정보가 이제 제시되어 있냐면, 자 봐봐. 요거만 들어있어. 그럼 쟤는 뭔 소리겠냐? 문장에 그럼 봐봐. 딱 봐봐. 네가 봐봐. 뭐랑 뭐는 무조건 있어야 돼? 공통적으로 주어랑 서술어는 다 있어야 돼.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 그럼 주어 서술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전에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럼 주어 서술어 말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걸 저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이 말은 이렇게 써있다는 말은 그치다는 거, 주어랑 서술어 말고 목적어가 더 필요하다 그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쟤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요 형태의 두 자리 서술어다라는 얘기야. 여기 하나만 들어있으면 두 자리 서술어구나 그 얘기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들어가거나 요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다? 두 자리 서술어다.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근데 여기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는 뭐야? 주어랑 서술어만 있으면 되는 한 자리 서술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있잖아. 그럼 여기 이거는 이 뜻일 때는 뭐다? 두 자리 서술어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자릿수 개념을 사전에서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거만 알면 사실 그렇게 필요한 개념은 없는 문제였다. 문제 푸는데 답은 그냥 결국에는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아냐 모르냐의 문제여서 답은 아마 쉽게 3번이 나왔을 거예요. 봐봐. 이게 멈추다 2의 용례로 차가 경적을 울리면 멈추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뜻이 그치게 하다잖아. 이 말은 그치게 시킨 거니까 사동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이제 차가 그냥 이렇게 멈추는 요 뜻이지 요렇게 누가 시켜서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적절한 뜻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을 겁니다. 다음 문제 지문을 좀 봅시다. 다시 지우고 자, 첫 번째 인문지문입니다. 첫 번째 인문지문 빨리빨리 보자면 우선은 1문단에 중요한 게 중심원제부터 제대로 찾자면 요거부터 자, 허구의미 분명한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괴물과 그 괴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허구적 사건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게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되죠. 왜 허구에서 공포를 느끼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레드포드라는 애가 먼저 등장을 해. 허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감정적 보이는 현상을 허구의 역설이라고 부정하고 다음 세 가지 전제를 제시했다. 우리는 존재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허구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는다. 근데 전제 3번이 나오지. 허구적 사건에 대해서도 반응을 한다. 이 세 가지는 충돌해요. 무슨 일어나? 자, 이제 기억부터 봐. 이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중 일부를 부정하는 수밖에 없다. 레드포드는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없이 허구에 의해서도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야? 그 감정은 존재에 대한 뭐다? 믿음이 결여된 것이므로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근데 이후의 학자들은 뭐래?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믿음이나 생각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지를 논의를 해왔다 라고 하면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환영론이지. 자, 환영론은 그냥 그게 없는 걸, 허구적인 걸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허구적인 사건이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환영에 빠져서 공포와 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월턴과 캐럴은 그러면 자, 네가 없는 걸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행동까지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네가 엔드게임을 보는데 타노스가 핑거슬랩 하려고 그럴 때 너도 같이 공포에 떨면서 옆에 사람 붙으면서 어떡해요! 도와줘요! 이런 식의 반응을 했었어야 된다고. 근데 안 그런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점에서 월턴과 캐럴은 환영론은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것 같다. 근데 그럼 자, 지는 뭐라 그랬냐면 믿는 채 하기 놀이를 하는 거다.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채 하기라는 건 뭐다? 일종의 상상하는 거다.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은 영화를 소독으로 하는 믿는 채 하기 놀이에 참여하는 중이고 관객들의 감정 반응은 허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상상하기의 결과다. 공포라는 건 상상에서 나온 결과다. 다만 이런 허구적인 이때 괴물은 상상의 세계 안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고 이 허구적인 대상에서 비롯된 감정은 상상의 세계에서는 성립을 하는데 문제는 뭐다? 실제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믿음에서 나온 진짜 감정이 아니라 상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유사 감정과 같은 것이다 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그래서 그 개념 잡아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캐럴은 생각도 감정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소라고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캐럴은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개념을 존재해요. 이제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사고이론은 이제 사고이론을 전개를 했는데 사고이론은 허구를 감사하는 사람은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다. 자, 아니고 그런 생각에 반응하는 거다. 그런 믿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반응하는 거고 마음속에서 명제나 참여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믿음이라면 명제를 그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생각이다. 근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캐럴은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 즉 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믿음 없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최근 등장한 감각 믿음 이론은 제일 마지막이야. 캐럴 다음 영화가 주는 감각 자극에 주목을 해서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으로 이제 구분을 했다. 근데 감각 믿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우선은 중심 믿음 잡아봐. 중심 믿음은 추론적 사고와 기억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믿음. 그리고 감각 믿음은 감각 경험에 의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 감각 믿음은 이성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심 믿음은 이성적 사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추론과 아니면 합리적인 사고를 이해하는 것, 합리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감각 믿음은 외부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봐, 건물이 불타는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건물에 불이 났다라는 감각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그냥 즉각적으로 몸이 그냥 알아서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되게 공포 영화 볼 때 깜짝 놀래키는 장면들이 있죠. 막 갑자기 막 뒤에서 뭐가 확 나온다거나 막 갑자기 뭐 저 멀리 되게 둥둥둥둥 다가온다거나. 쌤 어렸을 때 봤던 뭐 여고괴담 이런 거에 나오는 장면,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귀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런 영화관에서 갑자기 막 놀래키는 장면이 나올 때 알고 있던 것과는 별개로 몸이 그냥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연애력이 좀 쉽죠. 그래서 어쨌든 자, 감각 믿음 이론에서는 관객이 허구인 영화의 내용을 인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그래, 중심 믿음에서는 얘는 뭐다? 실제가 아닌 건 알아. 근데 감각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고 감정 반응을 한다.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 역시 감각 경험에 의해 괴물의 존재를 경험하고 공포를 느끼는 거고, 이러한 감각 경험이 괴물은 허구적 대상이라는 인지적 판단에 의해 억제될 수 없다. 자, 중요한 건 요거죠. 감각 경험에 의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고, 요거는 인지적 판단에 의해 억제될 수는 없다. 또한 감각 믿음 이론은 관객이 감각 경험에 의해 영화 속 괴물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괴물은 허구적 대상이라는 존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다? 그런 공포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는다. 행동이 나오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론을 병렬적으로 제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저 중심화제에 대한 총 5가지의 이론을 너한테 알려준 거고, 이제 서술 방식으로 접근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대등병렬 또는 통시적 구성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6번 문제는 쉽게 아마 1번으로 이제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노출했다는 게 답이 좀 또 쉽게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 봐. 17번에 기억의 방식, 즉 환영론이죠. 환영론, 기억의 방식, 환영론이라는 환영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적절한 거. 자, 3가지 전제가 있었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자, 정리를 다시 해보자. 레드코드는 존재하는 것에 반응해. 그 다음에 허구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2번째 존재. 그 다음에 사람들이 허구적인 것에도 반응을 해. 자, 환영론은 뭐라고 돼 있어? 환영론은 사람들이 허구적인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 그래서 공포를 느끼고. 자, 딱 봐라. 뭐랑 반대돼?
허구적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 얘는 허구적인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 정확히 2번이랑 충돌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문제가? 2번 전제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거만 딱 봐도 17번은 2번으로 답이 쉽게 뽑혀 나올 수 있죠. 전제 2를 부정하고 1과 3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무조건 2는 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제 2를 부정하는 게 정답이 2번 아니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존재 1은 존재에 반응을 한다잖아. 근데 딱 봐봐. 4번이 왜 안 되냐면 존재에 반응을 했잖아. 그럼 1번은 뭐? 괜찮죠. 1번은 괜찮죠. 2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뽑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거. 자, 니은이라고 질문해 봐봐. 니은 봐봐. 니은 봐봐. 이런 점에서 월턴과 캐럴은 환영론은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타당한 이론이 될 수가 없다. 쌤이 아까 설명했죠. 자, 문제는 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공포를 느꼈으면 뭐? 액션을 해야 된다. 근데 영화관에서 막 옆에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18번은 행동이 없기 때문에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원래는 실제로 믿는 거라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도 조금 뭐 문제가 어려운 척 하지만 그냥 요겁니다. 두 개가 연관성이 없다. 고개념이죠. 봐봐라. 똑같은 줄을 끄어놓고 주변에 줄을 더 꺼요. 자, 이성적으로는 두 줄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주변 줄의 그런 즉각적인 자극 때문에 줄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죠. 그리고 20번도 월턴의 감정에서 이게 쉽겠다. 이건 3점짜리인데 왜 3점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답이 쉽게 3번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냥 봐봐. 월턴의 관점에서 보면 영화를 보면서 윤수가 느낀 공포는 실제로 괴물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유사 감정이라고 했고, 월턴은 상상 속에서만 성립한다고 했지 실제로 존재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유사 감정이라는 키워드는 웰턴의 설명에 적합한데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 착각 안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자 봅시다. 두 번째 비문학 지문이고요. 이자율 개념입니다. 이자율 개념인데 이거는 쌤이 우리가 정규 수업할 때 몇 번 같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어쨌든 저축을 안 하고 돈을 쓴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낮으면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아. 그러니까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으니까 저축하면 이자가 많이 나오잖아. 돈을 저금을 해. 이자율이 높으면 대출 받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 그래서 대출을 덜 해. 그러니까 당연히 시중 통화량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은행에서 나오는 돈은 적으니까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이자율이 높으면. 그 개념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요거에 이제 그거랑 관련된 지문이고 그거를 그래프화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봐라잉. 우선은 이자율 동그라미 쳐. 지금 중요한 게 이자율은 소비계획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어. 당연한 얘기지. 이자율이 싸면 높고 아니면 또 이자율이 비싸면 등등등 어떻게 저축을 어떻게 할 거고 뭐 대출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 기간에 두 기간 동안의 소비 모형을 가정을 해보자. 당연히 전제 조건이 깔리겠지. 가상의 소비자 K 킴 켈리 하여튼 이 사람은 가상의 소비자고 그 다음에 소득 M1과 M2를 얻고 중요한 지점은 여기부터야.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K가 전 기간에 걸쳐서 벌어들인 총 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지출액의 합은 첫 번째 전제 총 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또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그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전제조건이 각 시기에 소비 지출액이 균등한 것을 선호한다. 자, 그러고 이제 그래프가 있어. 자, 여기서 네가 봐야 되는 게, 자,
그림 1은 이자율이 R일 때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어쨌든 돈을 이만큼 써제낀다는 거야. 써제끼는 선을 표시한 건데 그림 1의 예산서는 K가 총소득을 모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지출 계획들을 연결한 선이다. 그 다음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우하향 직선이다. 초기 부존점은 뒤에도 잠깐 밑에 단어 뜻이 해설되어 있지만 저축 대출이 불가능할 때 그 얘기입니다. 자, 우하향 직선으로 나타난다. 우하향 추가된 개념이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다. 우하향. 이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자율에 의해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자, 예시니까 라이트하게 읽어. 중요한 건 이 예시의 의미를 너한테 정리해 줄 때야. 자, 예를 들어 K가 1기에 R의 이자율로 100만원 빌리면은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만큼 늘어나지만 반대로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이자율이 R인 경우 예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요거인 초기 부전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때 자, 이게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그때 추가 조건이부터. 추가 조건 잘 잡아 항상. 자, 초기 부전점 왼쪽은 저축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돈을 빌릴 때다. 즉 대출을 받을 때 선택 가능한 소비 계획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가 달라. 부전점 왼쪽, 이쪽은 저축, 이쪽은 저축, 이쪽은 대출 받을 때다.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좀 이제 설명을 해주면 여기가 이제 초기 부전점이 되죠. 대출도 안 받고 저축도 안 하고 풀로 다 써제낄 때. 근데 여기 보면은 1기에는 돈을 이만큼 쓰고 2기에는 이만큼 써.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서 봤잖아. 균등한 걸 선호해. 그럼 돈을 다 쓰는 건 맞는데 요거보다는 두 개가 서로 비슷한 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효용이 극대화돼야 돼. 돈을 소비치력이 증가하면서 효용이 극대화되고 균등해야 되니까 결국은 요 무차별 곡선과 요 예산선이 만나는 요 점에서 최적의 소비 계획이 산출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기에 요만큼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더 쓰고 2기에 요만큼 돈을 덜 쓰면서 조금 더 소비 계획을 균등하게 맞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다시 1기에는 대출받아서 돈을 써. 그리고 2기에는 대출을 갚으면서 돈을 써. 그래서 돈 쓰는 플렉스 비용을 비슷하게 맞춘다. 1기, 2기를. 그때 그리고 효용이 제일 극대화된다.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이 결국에 최적의 소비 계획이 된다. 그거 이해나.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봐봐. 여기까지가 결국 그래프 설명입니다. 자, 이제 이자율 변화가 K의 소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보자.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두 변수의 상황하게 나왔죠.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화한다. 따라서 결론 이자율 상승 시 예산선은 초기 부전점을 기준으로 예산선은 이자율 상승할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즉 요렇게 간다는 얘기죠. 요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보시다시피 실선 말고 점선 말고 실선 요렇게 바뀌겠다. 기울기가. 자, 근데 요렇게 됐을 때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 다시 아까 선생님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을 못 받아. 아니면 적게 받거나. 그래서 봐봐. 아까 이만큼이 대출이었는데 대출액이 줄었어. 이만큼. 그거 이해하면 돼. 대출액이 줄어. 왜? 이자율이 비싸졌으니까.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자, 그림 2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K의 최적 소비 계획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지점이 변화된 것을 통해 K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1기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 소비 계획을 변화시킨다. 결론. 자, 1기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 계획이 변화가 된다. 자, K가 소비 계획을 바꾼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기 소비계에 대한 일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다. 즉 이게 뭔 소리냐면 일기에는 대출을 받아서 돈을 써야 되잖아. 이기에는 대출을 갚아야 되고. 근데 이자율이 비싸졌잖아. 그럼 이기에 뭐야? 돈을 갚는 데 쓰는 사용되는 돈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지. 이자율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일기에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아야 되냐고. 그게 아니란 얘기지. 이자율이 비싸면 일기에 굳이 이기랑 돈을 동등하게 맞출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기에 그렇게 빚에 쪼들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일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자율이 비싸. 그럼 그럴 만큼 이기에 그런 센 고생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지. 따라서 K는 그냥 이기에 내 돈,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일기에는 대출을 덜 받는다. 그래서 상대 가치 변화로 인해서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총소득 감소에 따라서 K는 일기 소비 지출액과 이기 소비 지출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 소비 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 이자율 상승 때문에 이 돈 남느라고 총소득 변화에 따라서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효과를 소득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때문에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때문에 기울기도 변하고 소비 지출액도 이제 계획도 다 변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일기 소비 지출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기 소비 지출액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충되므로 각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림 2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서 이기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당연히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보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수밖에 없죠. 자, 물론 소득이 증가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되지 않는 내용은 가급적 생각하지 말고, 자, 이처럼 이 기간 소비 모형을 통해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소득만이 아니라 미래에 자신이 벌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과 두 식을 연결하는 매개 변수인 이자율을 고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쨌든 이자율이 뛰면 갚아야 되는 돈이 생기죠. 갚아야 되는 돈이 변해버리죠. 당연히 소비 계획을 변동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자, 봐봐. 아마 21번 문제는 쉽게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내용 일치로 접근하면 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21번에 4번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쉽게 풀 수 있었을 건데 22번이 문제죠. 22번이 이제 아마 왜 5번이 틀린 말인지 왜 5번이 답인지 납득이 잘 안 가는 친구도 있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소거법으로 접근하면 1, 2, 3, 4번은 맞는 말이야. 지문과 내용을 딱 봤을 때. 이제 5번은 잘 바로 한눈에 안 보이는 내용인데 잘 봐봐.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 K의 대출액의 차이야. 그럼 봐. 대출액은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C1-M1이 되죠. 근데 요 대출액은 뭐다? C1 다시 마이너스 M1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요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는 그만 결국에 요만큼인 거잖아. 그대로 대입하면 요 차이, 요 값은 결국에는 요거죠. 대출액의 차이가 결국에 이거잖아. 그럼 뭐 소비 지출액의 차이도 C1-C-1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럼 얘네는 결국에는 둘 다 똑같이 뭐다? 둘 다 똑같이 이거지. 그럼 얘는 작다가 아니라 같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보였으면은 그것도 좀 풀렸을 건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자, 쌤 말 잘 듣고 잘 따라와. 봐.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어요. 기억이 근데 지문에서 보면 좀 찾아볼까요?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기속에 대한 일기속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내가 쓰는 돈이 과연 미래에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즉 현재의 가치가 과연 미래에 내 그 고생을 감수할 만한 의미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얘는 2번으로 쉽게 뽑혀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의미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글쎄 모르겠다. 뭐 네가 수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쌤이 보기에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미래의 개고생을 감당할 그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보기에 지금 대출 얘기가 없죠. 그냥 보조금 얘기만 있으니까. 당연히 대출 얘기가 없으니까 이자율에 따른 어떤 상환의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지. 그 다음에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말은 네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소득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으로 뽑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22번, 23번만 제대로 네가 정리를 했으면 크게 나머지 문제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기술 질문입니다. 마지막 기술 질문. 물질은 여러 가지 다른 사항으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우선은 일단락에 보면 고체, 액체, 기체 개념을 조금 상세하게 해놨죠. 봐봐. 우선은 고체는 일정한 부피와 모양,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를, 원자들이 각각의 위치를 중심으로 결합되어서 서로 고정되어 있다. 근데 액체는 부피는 일정해. 근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그리고 분자간 인력이 분자간 위치를 고정할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자가 액체 내부를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상태다. 그다음 기체는 둘 다 일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둘 다 일정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간 인력이 매우 작은 편으로 평균적인 거리가 굉장히 두 개에 비해서 먼 상태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 문단 넘어가서 물질은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현상을 우리가 상변화라고 한다. 상변화에 대한 개념부터 우선 잡아야겠죠. 화학적 변화 없이 물질의 상태만 전환되는 현상. 그래서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할 때, 때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높은 상 물질이라고 한다. 여기 용어까지 나왔죠. 이러한 모든 상변화에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까지 잡고, 자, 상평형 그림은 닫힌 개의 의미는 뒤에 나와 있죠. 주위와 물질 교환을 하지 않지만 에너지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 물질의 상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아래의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으로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른 물의 상을 보여준다. 자, 상경계, 선이 상과 상 사이의 선들을 상경계라고 하고, 선의 각 점은 두 선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나타내며, 상경계는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집합이 된다. 그래서 상평형 그림에서 고체상과 액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융해곡선, 그다음 기체상과 고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걸 승화곡선, 그 다음에 기체와 액체상의 평형이 당연히 기화되는 압력곡선이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해주죠. 우선 이걸 잡았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데 중요한 게, 봐봐. 닫힌 개에서 잘 따라와. A를 묶여있는 부분은 기체상과 액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것은 같은 온도에서 액체의 분자가 각각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그중 높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체가 바뀌는 건 액체의 분자들은 한데 묶어두는 분자 간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각각 다른 정도의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큰 새끼들을 뭐한다? 그 인력을 극복하고 증발해서 기체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체 분자들 중 일부는 역시나 반대로 기체 분자들 중 일부는 반대로 에너지를 잃고 액체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는 기화되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훨씬 많으나 이게 증가되면서 압력이 높아져서 뭐다? 응결되는 분자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증발 또는 응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랑 응결 속도가 같아지게 돼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뭐다? 두 개의 증발과 응결이 같아지게 돼서 거시적으로 평형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 것을 우리가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하는 거다. 자, 결국에는 뭐 상태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의 속도가 같은 거죠. 평형이라는 건 계속 변화가 일어나지만 뭐다?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되는 걸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위 그림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경계를 따라가다 보면 두 선이 분기하는 점이 나타난다. 이 점은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고 공존하는 상태로 삼중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액체와 기체의 상경계를 따라가면 선이 끝나는 점이 임계점. 그리고 이때 온도를 임계온도, 임계압력이라고 한다. 임계온도는 아무리 압력을 줘도 기체가 액화되지 않는 온도고 임계압력은 증발되지 않는 압력. 그래서 임계점에서 두 사항은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를 형성한다. 그러고 이 지문이 끝나요. 자, 마지막 문제는 어쨌든 그럼 삼중점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를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해줬으니까. 그래서 쌤이 보기에는 26번은 좀 쉽게 일본어로 해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해설 필요 없을 것 같아. 문제는 이제 27번이었겠죠. 보기 딱 그래프 있고 딱 풀기 쉽게 생겼고 보기 편하라고 둘 다 넣어놨어요. 지금 네 기준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지문에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 보기 있는 건데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아마 이게 5번일 겁니다. 5번이죠. 봐봐.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쉽지 않니? 이렇게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압력에서는 온도가 변해버리면 고체와 기체가 거래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이 압력에서는 얘도 마찬가지. 요 1의 대기압에서는 일반적인 대기압력 수준에서는 지금 온도만 바꿔주면 어떻게 돼?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될 수 있는 상태죠. 고체에서 기체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면적이 고체고 이 면적이 기체라는 걸 알았으면 이때는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선택지를 아끼지만 않았으면 좀 답은 쉽게 나와서 답을 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 근데 이제 나머지 선택지가 문제였겠죠. 자, 1번 이산화탄소는 물에 비해서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압력과 온도 조건에 있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임계점이랑 딱 봐봐. 딱 비교하면 편하죠. 얘는 지금 374, 217인데 얘는 31, 73이죠. 그럼 당연히 더 낮은 압력과 온도 조건이 맞죠. 조건 쉽게 나왔죠. 자, 2번 이산화탄소는 물과 달리 일반적인 대기압력 수준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없겠군. 자, 다시 1쫙 잡아봐. 1쫙 가봐. 액체의 면에 걸리질 않죠. 그럼 얘도 맞는 말이 되죠. 3번 물과 이산화탄소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 기체가 높은 상 물질이겠군 이라고 했어요. 대충 그러면 어떻게 적어볼까? 대충 여기다 한 10으로 보고 쭉 뽑아봅시다. 자, 높은 온도를 높은 상 물질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때 온도가 제일 높죠.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대충 여기를 10이라고 대충 여기를 1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껐을 때 기체일 때 온도가 제일 높죠. 그러면 둘 다 기체가 높은 상물질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물은 이산화탄소와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지겠고, 이게 문제가 개 같은 게 계속 지문이랑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낮아진다.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낮아진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낮아진다. 자, 봐봐.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어떻게 돼? 지금 그래프가 이렇잖아 지금.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은 점점 더 온도가 요때는 압력이 높지. 근데 온도가 요때일 때는 압력이 낮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낮은 게 맞죠 지금. 물은 그래. 근데 이산화탄소는 어때?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반대야, 물이랑 지금 이 기울기 자체가. 그러니까 물은 압력이 낮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잘못 헷갈려가지고 이거 보고 만약에 판단했으면 4번에서 낚였을 가능성은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 근데 어쨌든 기울기를 잘 봤으면 4번도 저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됐나? 자, 28번. 이것도 쌤 말 잘 들으세요.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보기에서 항상 제발 좀 자꾸 그림만 보고 직관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지문에서 봤던 말을 좀 찾았으면 좋겠네. 자, 위 그림은 액체가 담긴 밀폐된 용기의 피스톤을 위로 당기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도식화한 거다. A에서 E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의 감소에 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액체에서 기체로의 전환을 보여주는데, A는 액체, C는 상평형, E는 기체죠. 자, 2번에서 안 낚였어야죠. B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기체에서 액체로 돌아오는 분자의 수보다 많은 상태일 것이다. 즉 상평형은 아니라는 거죠. B가 맞는 말이잖아요. C가 상평형이라면, 근데 지 혼자 보고 B 딱 보니까 어때? 기체 칸이랑 액체 칸이랑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게 더 상평형 같아,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 혼자 괜히 헛짓거리하면서 2번을 찍는 애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제 상상 속입니다. 제 상상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2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C가 상평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3번 잘 봐. 액체 분자가 증발하는 속도와 기체 분자가 응결하는 속도가 같아서 이거 상평형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상평형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2번이 맞는 말이고, 3번도 상평형이 C가 상평형이라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죠. 점점 더 기체가 많아지는데 분자 간 인력이 커지면 안 되죠. 분자 간 인력이 약해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도 이게 상평형에 대한 거, 즉 상중점, 즉 3개의 상이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건데, 자, 상평형은 다시 지문 봐봐. 상평형은 뭐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속도가 같아. 그래서 거시적으로 평형인 거야.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 응결 속도가 같아서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는 거야. 그럼 삼중점은 당연히 3개의 상태가 어떻게 돼? 3개의 상태의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똑같으면서 3개가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평형에 대한 지문에서 말을 키워드를 잘 찾았냐가 어떻게 보면 정답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2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전부 조금은 까다롭지만 그래도 좀 차근차근 풀면 그렇게 고3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고2 되자마자 보는 시험에 했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점수가 내가 봤을 때는 극과 극으로 나뉘었을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좀 기출문제를 풀면서 고3 정도의 난이도에 미리 익숙해졌다면은 그나마 좀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 아닐까. 실제 평균도 40점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씩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건강하게 만나뵐 수 있는 날까지 다들 잘 있어요.